200여 년 전 조선의 지식인 연암 박지원. 그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청해 심장부에서 황제를 만나 청의 실체를 깨닫고 드넓은 중원에서 우리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길. 열하일기, 연암 박지원이 열어주는 세상. 사천리 대장정이 시작된다. 조선시대 때 중국 북경까지는 사신들이 한번 가고 오는 데만 석 달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길고 험하고 고생스러워 사신길을 떠나려면 반 목숨을 건다고 했습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의 기행문이 바로 열하일기입니다. HD 역사 스페셜에서는 2회에 걸쳐 박지원이 간 열하일기 대장정길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쫓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열하일기의 열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열하는 청나라 황제들이 사냥을 즐겼던 휴양지인데요. 온천이 많아 겨울에도 강물이 얼지 않는다고 해서 열하라고 불렀습니다. 북경에서 약 230km 떨어진 내몽고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열하일기 대장정의 종착지입니다. 열하는 처음 일정에는 없었습니다. 박지원 일행이 북경에 도착했을 때 황제가 열하에 가 있는 바람에 열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한양에서 출발해 압록강을 건너 북경으로 갔다가 다시 열하까지 가는 데는 무려 4천리, 1600km나 됩니다. 당시 청나라로 들어가려면 압록강을 건너 청의 관문이었던 책문으로 들어갑니다. 책문을 지나 험한 고개를 넘고 넘어 요동벌판을 달린 뒤 청나라의 첫 번째 수도인 심양에 들려야 했습니다. 심양에서 요하를 건너고 또다시 끝없이 펼쳐지는 요동벌판을 달린 뒤 만리장성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관문, 산회관을 통과해 북경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보통 정해진 루트인데요. 박지원 일행은 뜻하지 않게 열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럼 박지원의 열하일기 대장정, 그 루트를 따라 출발해 보겠습니다. 열하일기의 첫 출발지는 압록강이다. 압록강은 중국으로 가기 위해 조선 사신들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다. 취재진은 중국의 국경도시 단동을 출발지로 삼았다. 단동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신의주가 한눈에 들여다 보인다. 박지원을 비롯한 조선 사신들이 압록강을 건너온 것이 바로 단동이다. 지금 한창 발전 중인 도시 단동. 그렇다면 어디서 압록강을 건넜을까? 단동시의 호산 장성은 압록강 건너편에 북한 영토가 잘 보이는 곳이다. 바로 맞은편에 고려 때 지은 장대 통군정이 보인다. 요동 땅이 잘 보여 압록강을 건너기 전 사신들이 빼놓지 않고 들린 곳이다. 박지원을 비롯한 조선 사신들은 통군정 아래 구룡나루에서 청나라로 가는 배에 올랐다. 사신단의 규모를 보면 보통 사신 2명에 사신의 개인 수행관인 자재 군관과 통역관, 역관, 그 밖에 화원과 사신 일행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원 등 40명 정도다.
여기에 마부, 짐꾼까지 합해 400여 명에 이르렀다. 당시 사신들은 아들이나 동생을 자제 군관으로 데려가 견문을 익히게 했는데 박지원도 자제 군관 자격으로 청나라 사신길에 올랐다. 열하일기는 여정에 따라 마주치는 청나라의 풍속과 풍물, 청의 선진 제도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청과 조선의 관계, 조선의 고민 등 당시 시대상을 꿰뚫을 수 있는 지식의 보고인 것이다. 사들이 건넜던 그 도강초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취재진은 역사학자인 조법종 교수의 도움을 얻어 열하일기의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 보기로 했다. 무려 사천리에 이르는 박지원의 열하일기 대장정, 그 출발점에 올랐다. 단동 시내를 벗어나 만나는 마을마다 길 좌우로 보이는 붉은 벽돌집들이 인상적이다. 박지원이 강을 건너 조선과 다르게 느낀 첫 풍경이 벽돌집이었다. 중국인들은 이미 청나라 때 벽돌집을 짓고 살았다. 벽돌집만큼 벽돌 공장도 많다. 취재진은 아직도 성업 중인 벽돌 공장을 찾았다. 벽돌을 옛날 방식 그대로 가마에서 구워낸다. 박지원이 세심하게 관찰했다는 벽돌 가마도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现在这个砖压力大，它有机器啊，有压力，哎，它挤出来的皮。颜色为什么不一样？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박지원을 압도시킨 청나라의 풍물은 바로 벽돌집이었다. 집이 벽을 의지해 위는 가볍고 아래는 튼튼하며 기둥은 벽 속에 들어있어서 비바람을 겪지 않는다. 불이 번질 염려도 없고 도둑이 뚫을 위험도 없으려니와 문 하나만 닫으면 저절로 굳은 성벽이 이룩되어 집안의 모든 물건은 궤 속에 간직한 셈이 된다. 박지원은 청나라의 낯선 풍물만 본 게 아니었다. 압록강을 건너 드넓은 중국 대륙에서 박지원은 우리의 역사를 만났다. 박지원 일행이 압록강을 건너 첫날 묵은 곳은 구련성이다. 구련성은 쉽게 찾았다. 단동에서 12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구련성이란 표지석이 있었다. 마을 외곽 이 둔덕이 바로 구련성의 흔적이다. 구련성은 금나라가 고려를 방어하기 위해 압록강가에 쌓은 9개 토성을 말한다. 한 축을 이렇게 켜켜이 해가지고서 이게 차례 쌓아나간 모습. 그리고 지금 저 가운데 나무를 해가지고서 그 두께 맞춰서 켜켜이 쌓아갔던 그 모습이 지금 쫙 남아있어요. 여기 박지원이 왔을 때 구련성은 무너져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박지원 일행은 어디에서 묵었을까? 박지원을 비롯한 조선 사신단들은 노숙을 했다고 한다. 열하일기에는 당시 노숙 광경이 상세히 묘사돼 있다. 여러 곳의 노숙처를 둘러보니 역관들은 무리지어 한 장막씩 차지하고 역졸과 하인들은 무더기 냇물을 등지고 나무를 얽어매어 자리를 잡았다. 밥 짓는 연기는 서로 잇닿았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말 울음소리가 아주 버젓해 한 마을을 방불케 했다. 보통 사신단의 숙소는 상대국이 마련해 주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일국의 사신단이 노숙한 까닭은 무엇일까?
청은 조선과의 국경지대를 자신들의 발상지라며 사람이 살지 못하게 봉금지대로 정해놓았다. 구련성은 무인지대였다. 벼라일기는 구련성에서 책문까지 120리가 봉금지대라고 했다. 책문 전까지 조선 사신들은 노숙을 해야 했다. 지금은 현대식 도로가 놓여있는 국도가 됐지만 그 옛날 박지원이 걸었던 연행길 그대로이다. 실질적으로 조선은 이 봉금지대를 자신의 영역으로 여겼다. 봉금지대를 지나 만나게 되는 청나라의 첫 국경도시 책문. 지금은 한적한 시골 마을. 청나라 때 이곳에는 조선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지금도 이곳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거 해방 착되기 전에요. 그때 8.15 해방 전에 한 100여 호 살았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줄었네요. 다 줄었죠. 그리고 58년도 그때만 해도 한 80여 호 있었는데. 네. 책문의 기차역, 일면산역. 그 원래 이름도 고려문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실질적인 조선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60年那个朱德那时候上丹东那干什么？那个上丹东干什么嘞？原来叫走到这停完后说看这是高丽门啊，完了他说回忆说这不能叫高丽门，以后得改了。 청나라는 중국 대륙 1800리 구간을 나무 울타리로 국경을 두르고 청으로 들어오는 17개의 관문을 두었다. 청으로 들어가는 조선의 관문이 바로 변문인 것이다. 국경을 통과했지만 산하와 풍토가 조선과 같다는 사신들의 생각은 한결같았다. 국경도시 변문은 낯선 공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번화한 곳이었다. 수백 명의 조선 사신들이 책문에 당도했을 때에는 아마 임시로 상당히 번화한 시장 규모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의 어떤 그런 상인들도 모이고 청나라의 상인들도 모이고 해서 일시적으로 조선 사신이 지나갈 때는 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거리는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책문에서 4km가량 가면 험준한 산악이 나타난다. 봉황성이다. 이곳은 고구려를 떠오르게 하는 공간이다. 봉황성은 요동벌판에 진을 친 고구려성을 배후에서 지원했던 고구려의 오골산성이다.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장벽을 이루고 있는 천혜의 요새다. 성 내부에는 10만 병력이 주둔했을 정도로 오골산성은 고구려의 군사적 요충지였다. 비교적 낮은 구릉에는 잘 다듬은 돌로 적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을 쌓았다. (1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거대한 철옹성벽의 흔적이 남아있다. 지금 그 성벽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돌출 부위가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칠하는 고구려 산성의 가장 대표적인 방어용 시설물이 되겠는데 우리가 마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출돼서 이 면으로 돼서 저 앞에서 다시 꺾여서 돌출되는 돌기처럼 돼서 적이 성을 공격할 때 이 측면을 공격할 수 있게. 고구려의 거대한 오골산성이었던 봉황성을 조선시대에는 안시성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박지원은 안시성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봉황산성을 안시라 함은 잘못이다. 안시성에서 동으로 수하마까지 300리, 또다시 동으로 200리 가면 봉황성이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 박지원의 고증대로 봉황성의 서쪽 해성시에 있는 영성자 산성이 안시성으로 밝혀졌다. 압록강을 건너 청이 그어놓은 경계인 책문 안으로 들어왔지만 박지원과 조선 사신들에겐 낯선 공간이 아니었다. 고구려의 고토이자 조선의 영역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조선 사신들이 통관 절차를 밟고 청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인 책문입니다. 조선 사신들은 연행을 갔다 온 뒤 연행록을 많이 남겼는데 이 책문은 연행록을 근거로 복원한 것입니다. 근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다가 나무 울타리에 초가 지붕을 얹은 책문을 보고 사신들은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책문을 보고 꼭 우리나라 목장에 말울이 같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행록은 당시 청나라의 풍물과 풍속을 볼 수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특히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완본이 나오기 전에 유출돼 사본이 전국에 돌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베스트셀러죠. 그럴만한 게 눈앞에 청나라가 펼쳐지는 듯 풍물과 풍속 묘사가 상세한 데다 한 편의 소설을 읽듯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하일기에는 당시 중국의 사정과 역사는 물론 우리의 역사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황성을 지나고 나면 구불구불한 고갯길이 끝없이 이어진다. 청나라 사신길에서 가장 힘든 여정이 바로 이 회령령과 청성령, 성문령 고개를 넘는 구간이다. 회령령 고개마로부터 박지원 일행은 발이 묶였다. 장마 때문이었다. 장마 때문에 발이 묶인 박지원 일행은 통원보 마을에서 6일 동안 머물렀다. 이곳에서 박지원은 청나라의 낯선 풍속을 경험했다. 취재진이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도 이색적인 풍경이 눈길을 끌었다. 건물 2층으로 올리는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지나는 대로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었다. 铺完盖以后，它也就是说就是庆典那种，就是以庆典形式，就是说操办一下这个喜事，亲戚朋友来捧捧场。其实说白了也没有什么太大的意思，就是普通老百姓。 통원보를 떠난 박지원은 초하구 고개에서 비극적인 역사를 만난다. 병자호란 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수많은 포로들과 함께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다. 초하구 고개에서 복림대군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시를 읊었다. 이후 초하구는 병자호란의 애환이 깃든 장소가 됐다. 조선 사신들이 병자호란을 떠올리며 힘들게 걸었던 길을 지금은 철길이 지나고 있다.
이 철길 또한 일본이 만주국 건설을 위해 조선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던 조선의 아픈 역사가 스쳐 지나간 곳이다. 그 국도와 철길이 교차하는 곳, 청나라 당시 역참이었던 연산관이 옛 이름 그대로 쓰여 있다. 병자호란의 비극이 바로 이 연산관에서 시작됐다. 1636년 청황제 즉위식에 참석했던 조선 사신들은 돌아오는 길에 청의 국서를 버리고 온다. 청태종은 이를 빌미로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한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지 45일 만에 인조는 청나라 태종에게 무릎을 꿇었다. 정묘호란에 이어 병자호란의 비극을 겪고도 조선은 명과의 의리를 고집하며 청을 배척했다. 청태종의 국서를 받았다는 죄목으로 유배됐던 나덕헌은 청태종의 즉위식에서 신하의 예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뒷날 밝혀져 복권되고 특진까지 했다. 조선의 사대부들 간엔 이미 망해버린 명나라를 숭상하는 일이 계속됐다. 그것이 의리라고 믿었다. 명나라 마지막 황제의 제사를 모시는 사당도 지어졌다. 이것은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여진족 자체를 생내적으로 오랑캐로 여기고 있었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1637년 병자호란 당시에 항복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복종하는 의식을 조선 사대부들에게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에도 그들에 대한 그 증오심이나 적개심은 대단히 심각한 양상으로 이 물밑에 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척화파들의 지지를 얻고 왕위에 오른 효종의 북벌 정책으로 이어진다. 현실감 없었던 효종의 북벌 정책은 10년 동안 계획만 세웠을 뿐 실현되지 못했다. 박지원은 그의 대표작 허생전에 북벌 추진을 위해 효종이 등용한 이완대장을 등장시켜 북벌의 무모함을 꼬집었다. 박지원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바로 이 청나라가 오히려 문화국가였고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멸망한 명나라를 계속 붙잡으면서 그 문화, 거기에 대한 우리 중화의식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은 결코 어떤 국가 발전이라든가 이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어떤 명분이라든가 이념 이런 그 자존심의 측면보다는 실용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삶의 방식 이런 문제에 훨씬 더 이 비중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조선이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길은 청나라 사신길이었다. 그 가장 험난한 구간 청성령으로 가는 길. 청성령. 청성령 고개를 넘어 성문령으로 통하는 길은 현재 찾기가 어렵다. 현지 주민의 안내를 받고 청성령 고개를 올랐다. 조선 사신들이 오갔던 청성령 길을 찾을 수 있는 표지는 연암일기에 기록된 관우의 묘이다.这边是院子，哎，那个石头是庙。 명은 관우를 무병과 재화를 약속해주는 최고의 수호신으로 받들었다. 명의 관제묘 신앙은 조선에도 널리 전해졌다. 이곳에서 청나라로 들어가는 조선의 사신들은 그들의 안전과 명나라를 기리는 제사를 올렸던 것이다. 박지원 일행도 제사를 올렸다. 명이 망하고 130여 년이 흘렀지만 조선은 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这青是吧？ 청성령길을 안내해준 이 마을 노인은 이 골짜기의 돌 색깔이 푸른 빛이라 청성령이라 부른다고 했다. 청성령을 박지원과 조선 사신들은 조선의 국경으로 여겼다. 압록강 넘어 청성령까지는 조선의 영역이라는 게 당시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중국과 조선의 경계를 삼는다면 여기가 참 좋겠다. 과거 고구려도 여기를 경계로 했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서로 논의하면서 뭔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어떤 그 국토 방위라든지 옛 영토 회복에 대한 의견들을 여기서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청나라 사신길에서 얻은 영토와 국경에 대한 관심은 조선의 지리학적 토대를 마련했다. 사신길을 다녀온 뒤 일부 학자들은 북방 지리와 지형, 교통로를 자세히 그린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지도를 통해 국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적의 방어를 위해서는 지리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예전처럼 정말 허무하게 이렇게 그 침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국방, 군사적으로는 이 청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야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그 침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러한 서북피아 양계 만리지도와 같은 지도 제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성령 고갯마을인 계명촌에는 지금도 고구려의 생활 방식이 전해져 오고 있다. 마을에는 특이한 시설이 눈에 띈다. 이 마을 집집마다 갖고 있는 야외 창고 부경이다. 고구려는 집 옆에 원두막처럼 생긴 부경을 지어 창고로 사용했다. 조선 사신들이 청성령을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한 데에는 이곳이 고구려의 영역이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취재팀은 마을 뒷산에 고구려 무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다. 무덤 입구로 보이는 구멍이 보였다. 그 석실분 위에 한번 볼까요? 안쪽 공간은 넓게 뚫려 있었다. 넓어요. 허행해요. 대충 그 길이감이 여기 들어가서도 휑휑 거리는 거니까 안에 이만큼 그 공간이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돌로 쌓아 올려 만든 무덤, 적성묘가 분명해 보였다. 요돌 이런 것들이 적성묘는 고구려의 전형적인 무덤인 것이다. 함몰된 그 끄트머리 부분 같아요. 마을 노인의 안내로 적성묘 2기를 확인했다. 근방에 더 많은 무덤들이 방치돼 있다고 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요돌 이런 식으로 여기 以前这边有很多吗？这样的？不少呢，有的让我们去看那年轻人看到有15个，就这都叫人扒了，石头就拉。那这边的人这一代的人叫什么墓啊？这所有的人，所有的这些像墓啊，很多墓。这都管叫高丽墓了，说是朝鲜人的墓。不说是这一代是吧？这一代是吧？ 우리의 산하와 닮아 있는 사신길의 모습들. 연행길은 우리의 고토와 역사를 다시 만나게 되는 통로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닫혀있던 세상에서 눈 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깨우침의 길인 것이다. 가장 힘들다는 회령령과 청성령 고개를 넘어 또다시 험한 성문령 고개를 넘으면 한 점 가로막힘이 없는 요동의 넓디 넓은 벌판이 펼쳐집니다. 박지원은 험한 고개를 넘어 드넓은 요동 벌판을 만났을 때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결려서 갑갑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넓고 혼한 곳에 터져나와 손을 펴고 발을 펴매 그
그 마음이 시원할지니 어찌 한마디 참된 소리를 내어 제멋대로 외치지 않으리요. 하늘 끝과 땅 변두리가 맞닿은 곳이 악교풀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비구름만이 창창할 뿐이니 이 역시 한바탕 울만한 곳이 아니겠는가. 한바탕 울만한 곳. 역시 당대 최고의 문장가답게 그 표현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이쪽을 보시죠. 위성 사진으로 보면 요동벌판과 산봉우리들이 만나는 접점이 있습니다. 이 접점에 고구려의 산성이 쭉 일렬로 줄지어 있습니다. 요동의 벌판의 끝 지역이었던 이곳에는 중원의 세력들이 넘어서지 못하게 고구려는 1차 방어선으로 이렇게 산성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수당군을 맞아 고구려가 승리를 이끈 바로 그 지역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이곳은 북방 세력이 중원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교두보였습니다. 박지원이 이곳에 갔을 때 이 요충지는 청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원의 대세는 명에서 청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험한 고개를 넘자 산 지형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끝없는 요동벌판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산봉우리가 끝나고 요동벌판이 시작되는 바로 그 접점에 고구려의 백암성이 자리하고 있다. 백암성은 태자하를 자연해자로 삼아 200m 높이의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천혜의 요새다. 최대한 자연 지형을 이용하는 고구려 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릉으로 연결되는 쪽엔 능선을 따라 잘 다듬은 돌로 거대한 성벽을 쌓았다. 벽을 계속 우리가 근데 저기 치도 잘 보이고요. 그다음 저 뒤에 3, 4 계속 치가 7개인가 지금 여기 남아 있습니다. 높이가 높네요. 예, 거의 지금 10m 이상이죠. 예. 그 일부 부서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 나오지만 10m 이상의 높이로 성벽 아랫부분은 계단처럼 안으로 들여 쌓았다. 이것은 성벽이 큰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기초를 이룬다. 요동 벌판에서 진격해오는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요새 중의 요새다. 그래서 이 백암성은 이 보시는 것처럼 태자와 요동벌이 만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방어하면은 평양을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는 2차 방어선 개념의 축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당나라가 가장 힘을 들여서 여기를 또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요동 벌판을 향한 산악 지역에는 백암성과 같은 요새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이들 성들은 이민족을 방어하기 위한 최전선이면서 동시에 중원으로 진출하려는 고구려의 교두보가 된다. 고구려의 요동방어 제1중심성은 요동성이다. 수당 전쟁 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의 하나가 요동성을 차지하기 위한 공방이었다. 요동성은 오늘날의 요양시이다. 중국 왕조가 바뀔 때마다 요양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다. 거란족의 요나라는 요양을 차지하고 백탑을 지었다. 요양이 요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높이 71m의 이 거대한 탑을 지은 것이다. 박지원은 요양을 천하의 판세를 장악할 수 있는 요지로 보았다.
천하의 안위는 늘 이 요양의 넓은 들에 달렸으니 이곳이 편안하면 천하의 풍진이 자고 이곳이 한 번 시끄러워진다면 천하의 싸움북이 요란히 울려 퍼졌다. 요양은 천하의 호전장이었던 요동의 심장부다. 의주, 길림, 대련, 조양, 중국 대륙의 동서남북 요지가 요양으로 통한다. 요양은 사통팔달의 요충지인 것이다. 그 중심이었던 요동성은 어떤 모습일까? 숱한 이민족을 방어했던 고구려의 견고한 성이었던 요동성은 고구려가 그 자리를 내어준 이후 요, 금, 원, 명으로 주인이 바뀐 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전체를 총괄하는 여기 요동성, 요양성이 있고 이게 자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나라 당시 요동성의 상세도다. 직사각형 성벽을 따라 태자하가 남북으로 흐르다 동서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그렇다면 태자하의 물길을 근거로 요양성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 명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요양성도 흔적이 사라졌다. 1950년대 중국의 대약진 운동 과정에서 붕괴됐는데 성벽 돌로 마을집을 지었다고 한다. 위용을 자랑했을 요양 성벽은 어느 집 담벼락에 초라하게 그 흔적만 남아있다. 마을의 노인들만 명나라가 차지했던 요양성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我小的时候，上学那时候，念小学啊，咱们上那儿跑着玩，能走2辆车，这城墙宽度大概有多宽？2辆车的话？2辆车吧，2辆车就是马车，就是那个赶的马车。 한때는 고구려가 요동성을 구축하고 이곳에서 수당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요동성이 당나라로 넘어간 이후 누가 성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중원의 대세는 결정났다. 명나라는 중원을 차지한 뒤 대공사를 벌여 거대하고 견고한 요양성을 구축했다. 성의 높이만 무려 30m. 이 초롱성을 중국 변방에서 일어난 후금이 차지한다. 중원의 대세가 다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누르하치는 만주 일대에 흩어져 살던 만주족을 통합하고 1616년 후금을 세웠다. 그 후 누르하치는 명나라의 전쟁을 선포한다. 전면전에 돌입한 누르하치는 무순성을 단숨에 함락하고 이어 심양을 공략한 뒤 닷새 만에 중원으로 들어가는 교두보인 요양성을 차지한다. 原来他这个在辽宁这个东部地区啊，是女真人，就是满族人活动的地区。然后他要这个扩大疆域的进入汉族人居住的地区，那他要先占领，就像先占领首都或者首府的一个地方。因为当时辽阳是政治中心，所以说呢，他先在1621年的4、5月的时候，用了大概几十天的时间，就整个把现在辽东、辽南地区70多个城都打下来了。然后呢，他就是住到了 明朝的，就是也是历来的统治中心辽阳，他就把都城迁到那个地方去了。 요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누르하치는 심양에서 요양으로 전도한다. 동경성은 이때 지어진 것이다. 기존의 요양성을 두고 전시에 새로 성을 쌓은 것이다. 이것은 후금이 요동의 새로운 주인임을 밝히고 중원으로 뻗어나가겠다는 대외적인 천명의 의미가 있다. 지금 뭐 남아 있는 게 없대. 있나? 아무것도 동서로 1km, 남북 1km.
동경성은 명청 교체의 시작을 상징한다. 당시 동경성은 연행사들이 빠지지 않고 들렀던 장소이다. 하지만 이곳을 지나는 조선 사신들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명나라가 망한 지 한 세기가 지났건만 조선의 사신들은 여전히 명의 멸망을 안타까워했다. 박지원도 동경성을 지나며 명의 멸망에 대한 쓸쓸한 감회를 남겼다. 아, 슬프다. 명이 마룬을 당하여 인재를 쓰고 버림이 거꾸로 되고 공과 죄를 밝히지 못하였으니 가히 스스로 장성을 허물어뜨렸다고 하겠으니. 후금이 요동의 심장부 요양을 차지하자 대세는 명에서 후금으로 기운다. 뒷날 후금은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중원의 새로운 패권자로 나섰다. 요양성에 올라 사방을 내려다보면 천지가 한눈에 들여다보입니다. 이 요동벌판을 차지하려다 수양제가 망하고 이어 당태종까지 쓰디쓴 참패를 맛봐야 했던 곳. 천하의 옛 영웅들은 이 요동벌판에서 수없이 싸우며 역사를 바꿔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곳을 변방의 오랑캐로 불리던 만주족의 영웅 누르하치가 차지하고 대제국 청을 일으킵니다. 누르하치는 이곳을 교두보 삼아 중원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때만 해도 누르하치는 중원의 한족과는 달리 조선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조선에 호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을 보시죠. 노을가적 레구지연 빙동후 솔 3만병.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했던 선조 때 일입니다. 누르하치는 3만 명이나 되는 원병을 보내주겠다는 역사적인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조선은 오랑캐인 후금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조선은 출병을 미루고 있던 명이 하루빨리 구원병을 보내주기만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금의 제안을 거절한 조선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누르하치는 조선이 명과 손잡고 청의 배후를 칠 수 없도록 정묘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처참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만약 그때 누르하치의 역사적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조선의 역사는 분명 달라졌겠죠. 박지원이 들렸던 청나라 창업도시 심양에는 지금도 곳곳에 조선의 애환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동북부 최대 공업도시 심양. 새로 들어서는 초고층 현대식 건물로 하루가 다르다. 현재 심양은 중국 10대 도시 중의 하나로 꼽힌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심양은 청나라 창업도시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심양 고궁은 청이 명을 멸망시키고 북경으로 전도하기 전까지 황궁으로 사용한 곳이다. 1626년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황제 자리에 올랐다. 당시 청 제국이 이룩한 세력은 현재 중국의 영토와 맞먹을 정도로 광대했다.
청태종은 많은 형제들을 제치고 누르하치의 후계자로 정해질 만큼 카리스마가 넘쳤다. 대제국 청해기 틀은 홍타이지 때 다져졌다. 그 청나라가 여진족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 수적으로 상당히 열세한 그런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약 30만의 여진족이 1억 2천 이상이 되는 한족을 복속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그 팔기제를 기반으로 하고 또 한족의 효율적인 제도나 그들의 능력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포용 정책을 통해서 이 한족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팔기군을 바탕으로 중원을 점령한 청태종은 조선이 숙명 반청을 고집하자 12만 대군을 이끌고 와 조선을 처참하게 짓밟았다. 병자호란에 뼈아픈 고통을 겪었던 조선인들에게 청나라의 수도 심양은 무섭고도 끔찍한 곳이었다. 박지원 때에도 심양은 조선인들이 가장 오기 싫어했던 공간이었다. 아마 당시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인들에게 이 심양이라고 하는 곳은 그 소현세자나 복림대군 그리고 일반 그 신료들의 아들들이 끌려가 있는 어떤 볼모들의 도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조선인 포로들이 끌려가 있는 어떤 그 피로인들의 도시라고 해서 일종의 그 심양이라고 하는 곳은 결코 가고 싶지 않고 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당히 그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공포의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자호란의 비극은 심양 곳곳에 남아있다. 세자관은 바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볼모로 심양에 끌려와 억류당했던 곳을 말한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외에도 심양에는 조선에서 끌려온 인질들이 억류돼 있었다. 최근 현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억류당했던 세자관은 고궁 밖 대남문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위치는 1907년에 제작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세자관의 위치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취재진은 처음으로 세자관 자리를 찾았다. 낡은 아파트 사이의 조그만 공터. 400년 전 조선의 왕자였던 소현세자가 갇혀 지낸 곳이다.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조선에서 온 사신들도 제대로 만날 수 없었다. 再一个呢，清朝政府把他作为王子押到这里来的时候，第一，他不能给离皇宫太近；第二呢，也不能离皇宫太远，太远了不行。他这个当时这个中间整个这一带是方城，他肯定在方城里关着他，他的生活待遇肯定是没受影响，但是他的自由行动是受限制的。你是毕竟是人质。 所以他待那地方，他不可能临街。即使那个胡同是这么叫，大约那个。 8년이란 긴 시간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심양에 억류돼 있었다. 그동안 청나라는 날로 강성해지고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생긴 북만주의 힘의 공백을 틈타 하나로 뭉진 만주족은 파죽지세로 중원을 향해 나갔다. 소현세자가 심양에 있던 시기 청은 이미 만리장성까지 진출해 있었다. 중원의 대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숙명 반청 정책을 지속하는 조선의 백성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곳 남탑거리엔 포로로 잡혀온 조선인들을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형성됐다. 당시 만주족은 조선인 포로들을 팔아 전쟁 자금을 마련했다.
남탑거리 주변에서는 팔려나가는 조선인들의 울부짖음이 계속됐다. 조선 사대부들은 심양으로 끌려와 처형을 당하면서까지 숙명 반청의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 这个是大西门外面，基本上这一面和这一面这个地方当时是卖菜的，就做生意的人很多。在这一块呢，如果是斩首谁，就是说他这个犯的罪宣布了之后，把这个人斩首，让这些听的人活人以后不再犯这样的罪了。所以基本上这个场比较多。这个沈阳专门的杀人的地方啊，叫刑场，全都在这个地方。那天之教他们 조선인의 애환이 깃든 처형장은 심양 최대 번화가인 가전제품 상가로 변모해 있다. 볼모 생활이 중반에 이를 무렵 소현세자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 심양을 가로지르는 혼하강 주변. 서울 강남과 같은 아파트 개발 붐이 일고 있는 곳이다. 아파트 입주 행사가 한창이다. 아파트 단지 건너편 혼하강 주변의 공터. 소현세자는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는 우선 청나라가 불화해준 땅에 농사를 지어 생활비를 조달하는 동시에 그것을 통해 자금을 만드는 일을 추진했다. 소현세자는 벌어들인 자금으로 청의 실력자들과 교분을 쌓아나간다.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서양의 놀라운 과학기술은 소현세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소현세자는 망원경과 자명종 같은 서양의 선진 물품을 조선에 가져오기 위해 모은다. 외란과 호란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생활을 살찌우고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는 데 유용하다는 판단이었다. 세자의 태도는 반청 입장을 고수하던 조선 조정에 대한 배신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소현세자는 귀국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소현세자는 정말 이 전쟁이라는 아주 극악한 상황에서 청나라로 가게 됐지만 그것이 하나의 또 계기가 되어서 이 청의 선진 문물을 직접적인 최전선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바로 보면은 왕 후계자였죠. 어떻게 보면 조선의 왕이 될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인물이 이 가정이지만 만약에 왕이 되었더라면 이 조선의 어떤 북한 논의는 좀 더 이 활기를 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소현세자의 생각은 박지원으로 대표되는 북학파들에게로 이어진다. 청의 선진 문물은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게 북학파의 주장이다. 박지원은 그 누구보다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었다. 우리는 종이를 앞에 두고 글씨를 써가며 필담을 나눴다. 이들은 비록 학문이 높진 않았지만 자기 일에 해박한 상인들이었다. 골동품을 고르는 법에서부터 수제 그릇을 만드는 법 등 청나라 문물과 풍속에 대해 밤새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았다. 조선의 척화파들이 국제적인 정세도 파악 못하고 명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박지원은 청의 발상지 심양에서 잠도 자지 않고 청나라 사람들을 만났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조선 사회가 명나라의 문물을 10분 왕성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중화주의를 내면화했고 내면화된 중화주의가
여타의 문화라든가 여타의 민족에 대한 편견을 낳았고 그 편견이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한 뒤에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암의 말은 조금 더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서 말을 하면은 근원을 따지면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쌓여 있는 내재화되어 있는 편견을 없애고 더 좋은 것이라면은 배우자 그런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은 청나라 사신길을 견눈을 넓히고 세계와 호흡하는 일생일대의 호기로 여겼다. 요하를 건너 황제가 있는 열하. 그곳엔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원이 청나라 사신길을 갔을 당시 동아시아 세계는 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명이 망한 지 130여 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명과의 의리를 내세우며 청을 오랑캐의 나라라고 배척하는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교적인 폐쇄주의로 일관해온 조선은 그나마 세계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청나라 사신길이었습니다. 조선 사신들은 사천리 멀고 먼 길을 가며 청의 풍물과 풍속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청이 오랑캐라는 생각을 버리고 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움직임도 청나라 사신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움직임의 중심엔 박지원 같은 실학파들이 있었습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대장정길, 그것은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고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며 조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방향타가 되어주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박지원은 열하에서 청나라 황제를 만납니다. 열하에는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